제20대 총선이 치러진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치권은 잠시 숨돌리기 무섭게 벌써부터 대선 전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선 1년 반을 앞둔 지금 여야 유력 주자들은 어떤 행보를 펼치고 있을까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에 가서요, 뒤로 숨지 않고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를 두고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견 어떤지 먼저 김만흠 원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뒤로 숨지 않고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 그런 길을 충분히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남대학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상당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과제, 시대적인 과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세월호 문제에서부터 메르스 사태, 최근에 어버이연합 문제까지 다양하게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인데 해결이 될 과제다. 청년 실업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그런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면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강연을 처음 시작할 때 호남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좀 불신받고 있는 상황 관련해가지고 뭔가 호남 지역으로부터 본인이 차기 주자로서 좀 신뢰를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때는 보면은 현재 야권 계열에서 차기 대권 주자 그러면은 거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었죠. 박원순, 문재인 이렇게요. 네. 그러다가 이제 3강 구도로 나갔다가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조금 아래로 빠지고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이 등장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과거처럼 3강 구도 또 양강 구도를 회복하게 될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뭔가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본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심정을 피력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번 그 박원순 시장의 광주 2박 3일간 갔는데요. 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비우고 광주에 2박 3일 동안 갔다는 것은 마음이 분명히 콩밭에 있다. 그래서 대선에 대한 명백한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광주에 가서 5.18 민주묘지도 참배하고 또 5.18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서 우리는 동지관계다. 서울시와 광주는 동맹관계다. 뭐 이렇게 관심을 또 피력하면서 본인이 행보를 했는데 이런 행보를 보면 결국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게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역사의 부름에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보통 대선 후보들이 대선 후보 출마 선언식을 할 때 역사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사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 점에 본다면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에 서울시에 불필요한 정무 조직이라든지 홍보 조직 또 각종 위원회들을 많이 구성해서 그 참모들, 스태프들을 많이 보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부적인 조직 구성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광주 방문의 의미가 간단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서는 모양새인데 특히 대통령병 걸리지 않았다 이 발언이 좀 눈길을 끌거든요. 실제로 욕심이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닐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가능성을 본인은 굉장히 좀 크게 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개 안철수 지금 상임 공동대표 행동을 두고 반대쪽 또 비판쪽 경쟁하는 쪽에서는 대개 이제 대통령 병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면 지난번에 국민의당 만드는 과정도 사실은 본인의 대통령 병 차원이 아니라 뭔가 3당의 필요성 때문에 움직인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대통령을 지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대통령 하려고 3당 만들었다는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 뭐 지금 현재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가장 대통령의 길에 근접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본인의 행보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한 좀 비판적인 뭔가 좀 본인이 대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본인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본인의 대권 행보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국민들도 불신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정당 정치를 이끌어갈 것인가 또 국민의당이
현재는 지지 기반이 전체적인 지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은 지역구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정말로 제 궤도를 잡을 것인가. 당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지 만약에 본인의 초점을 맞추면은 국민의 당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안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고 아마 주변 참모들도 그런 조언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안철수 그 대표가 그동안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간만 보고 뒤로 빠진다, 간철수였다, 또는 대통령병에 걸렸다, 또는 돈이 많은데 돈을 별로 활용을 안 한다. 네네. 그래서 짠돌이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비판을 일소하고 새로운 강력한 그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일환 작업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본인이 대통령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사심 없다. 그러나 나는 누구와 비교해봐도 대통령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의 과제는 결국은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해서 제3정당, 제3후보로서 독자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만약에 독자 후보로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내년 대선 국면에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어느 당과 선거 연대를 할 것이냐 그게 관심의 초점입니다. 네, 결국 개인보다는 당에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계속해서 호남을 방문했잖아요. 호남의 지지 없이 대선 출마는 없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이 등 돌린 호남 민심을 되찾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최근에 호남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총선 전에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본인은 정치의 길을 포기하겠다. 대선 후보는 마찬가지로 물론이고 했었는데 그때 그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호남이 커다랗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제 총선 끝나고 호남에서 패배를 했는데 또 그것도 답을 주지 않았어요. 두 번의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수준에서는 과연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으로부터의 지지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자체를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수준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예, 과거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가 낮을 때 본인을 대신해서 이제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이른바 동교동계를 동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1년 전에 4.29 재보궐선거 때도 이제 본인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니까 대신 상대적으로 은퇴하신 연로하신 동교동계를 같이 동반해가지고 지지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네.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이제 그분들이 주로 이제 국민의당에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래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를 대동해서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전에 동교동계 동반했을 때 본인이 실패했던 걸 알고 있는데 왜 똑같은 방식을 동원하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그런 행보를 하면서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이런저런 것 해왔던 것에 대해서 오해다라는 식이 아니라 내가 뭔가 호남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또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 지역에서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걸 반복해가지고는 저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봐서 문재인 전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문제의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안희정 지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대망론이 일고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당장 나서지는 않더라도 뭐 장외 우량주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야권에는 이제 일부 리그가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손학규, 네. 안철수, 박원순 시장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는 이제 2부 리그에 속해 있지만은 굉장히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노 그룹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낙마할 경우에 그 대타로 기용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고 있고요. 본인은 이제 운동권 출신이지만 그 동안에 상당히 중도화 또는 우행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과보다 공이 많은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 민심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본인의 측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뭐 김종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당내 진입에 성공했기 때문에 본인의 기반도 생기곤 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충남 도정을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손학규 전 고문을 한번 볼 텐데요. 정계 은퇴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집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때 복귀하지 않았던 만큼 당장의 복귀보다 어떤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하게 은퇴하신 건 아닌 것은 분명하죠. 네. 주로 이제 활동이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활동하면서도 전남 강진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는 방식 자체가 앞으로 정치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개별적 연이 있는 본인의 보좌관 출신이라든가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했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조금은 지원을 했었지만은 정당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었죠. 특히 이제 가장 더 강력하게 지원 요청했던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었었는데요. 물론 국민의당도 지원 요청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라도 뭔가 보태고 싶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힘을 빌리고 싶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랬죠. 좋은 기회를 보니 놓쳤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두 당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으니까는요. 저는 그냥 움직임이 둘 중에 어느 한 당을 택해서가 아니라 현 야권을 포함해 가지고 뭔가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가셔야 될 때 그때 움직이지 않겠는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거나 본인이 또 현재 제3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정당의 길을 탁해서 갑자기 나오기보다는 저는 현 야권이 재편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게 당장 가시적으로 일어날까?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정기국회 이번 지나거나 아니면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계 재편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쯤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논의보다는 조금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예 새로운 판이 짜질 때 합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권 주자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자맹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중진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식적으로 지금 복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총선 패배에 대한 이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당내에 그 잠재적 대권 후보라고 일컬어지고 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 다 낙마했기 때문에 육선에 이번에 당선된 김무성 대표 복귀론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와 그다음 대선 후보로서 어떤 자질, 능력, 이미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다음에 비박 진영의 리더로서 비박 진영을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큰 과제로 보여지는데 아마 최근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앞으로 전국 운영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논의했던 걸 보면 조만간 하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행보를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김무성 전 대표만 조용히 행동하는 게 아니라 최경환 전 부총리도 굉장히 조용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경환 전 장관의 경우는 본인이 이번에 총선 심판에 대해 친박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친박 중에 실세 핵심이라고 지적되어 왔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뭔가 전면에 나서서 움직이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다음 전대에서 본인이 당 대표에 도전하겠느냐? 본인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총선 결과가 좋았다면은 바로 그 길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인데 지금 총선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던 역대 최악의 상태로 나온 데다가 비대위까지 거론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대위는 물론 지금 원내대표가 겸하고 이제 혁신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원내 구성으로 봐서는 최경환 의원과 같이 하는 이른바 친박들이 많이 있어서 유리하겠지만은 그동안에 당 대표급을 뽑는다든가 당에서 주요한 여러 가지 뭔가 경선 과정이 있을 때 보면은 여론이 반영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9대 기간만 해도 당의 의원들 다수는 친박들이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라든가 국회의장 경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때 사실은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비박적인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 내에는 친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경환 의원이 과연 대표로 갈 수 있을지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더구나 최경환 의원의 힘은 그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능력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이른바 친박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구심점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면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본인이 도전한다고 했을 때 승산이 있을 것인가? 그 상황을 본다면 본인도 아마 판단을 할 걸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우택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권보다는 대권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작년에 그 이왕구 전 총리가 이제 사퇴하면서 충청권에 차기 주자가 없어졌습니다. 네. 충청은 과거 대선에서 굉장히 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그 새누리당과 선진당이 합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그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세종시 발표하면서 충청표를 얻었고 그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김종필 전 총리 DJP 연합을 통해서 대권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충청은 캐스팅 보트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우택 4선이 됐죠. 의원이 뭐 충북지사도 하시고 그전에 장관도 하셔서 본인이 당권보다는 대권에 욕심이 있다 이러면서 충청 대망론을 띄우고 있는데 네네. 충청 대망론은 정우택 의원뿐만 아니라 아까 예. 말씀드린 안희정 충남지사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그 충청 대망론의 그 주자들로 언급되고 있는데 정우택 그 의원은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정치적 비전이라든지 독자 정치 세력이라든지 국민 대중성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본인이 갈고 닦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한편 이번 총선에서 관심을 모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를 보면요.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상 대권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기회는 많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선 과정에 있을 때는 심지어는 김무성 대표를 제치고 현 여권 계열에서 1등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네. 아까 우리가 앞서서 박원순 시장, 안철수 대표 등의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근래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파란을 만드는 요인이 됐던 정치인이 오세훈 전 시장이죠. 그 만약에 무상급식 투표가 없었다면은 박원순 시장 또 안철수 지금 대표가 등장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시 이제 무상급식 투표에 보험이 모험을 걸어가지고 부결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을 그만두게 되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안철수 의원이 유력 시장 후보로 등장했고 박원순 현 시장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그런 상황이 생겼죠. 당시 또 한나라당 대표를 냈던 홍준표 당시 대표도 그걸 계기로 해서 그만두게 돼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지금 경남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나라당도 새누리당으로 그때 계기로 바꿔진 거죠. 그 점에서 파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본인이 이제 조금 무리수를 뒀습니다. 종로라는 지역구 본인하고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종로라는 지역구에 던져가지고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초반에 상당히 유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투표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본인의 직접적인 지역 연고가 그렇게 크지 않는 종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원내 진입할 경우에 대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냐 해서 성급하게 그랬는데요. 당장으로서 상당히 좀 대비하는데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 다요. 어쩌면은 만약에 이번에 바로 다른 지역에 갔더라면은 저는 당 대표든 간에 아마 대선의 길이든 간에 가능했을 것인데 일단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분명 현 여권 계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전 시장도 그렇고 여러 명의 여권 대권 주자들이 총선에서 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뭐 광역단체장들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새누리당이 이제 차세대 주자 50대 기수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또 원희룡 제주지사 아까 말씀하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 지금으로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경기도지사와 의회가 여소야대입니다. 예. 약 4대 7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이 많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연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성공한 단계는 아니고요. 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남경필 지사가 아마 대권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이제 광폭 행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초가 얼마 전에 그 윤여준 전 장관을 경기도로 영입을 했고 또 최근에는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가지고 회동을 하고 또 본인이 가까이 남원정이라고 해서 남경필, 원희룡, 그다음 정병국 이번에 이제 5선에 당선됐는데 정병국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네. 비박 진영을 결집하는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를 행정을 원만히 성공시키는 게 일단은 일차적인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앙 정치는 일단 그 다음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이 남경필 경기지사 외에도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정치 무대로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후에 충분히 차기를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차기라는 것이 2017년 얘기하겠는데 아마 본인들은 그 유사한 이제 레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거로 보는데 바로 지금 당장 도전하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까 1부 리그, 2부 리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오는 2017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올해 후반부터 이제 거론이 되면서 경쟁하게 될 그 라인까지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서울하고 근접해 있는 경기도 단체장의 경기지사로서의 위상하고 좀 거리감이 더 있는 제주지사로서의 위상하고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중앙정치의 대표급인 대통령을 혹시 길을 본다면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야 주자들을 쭉 살펴봤지만 장외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인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5일 날 방한을 하고 비공식 일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경북을 찾는 거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국내 정치권 인사와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5박 6일 동안 이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마도 일거수일투족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점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이후에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대선 후보가 전부 다 낙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에서는 쉽게 말하면 유일한 대안이다. 이제 이런 고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행사는 이제 제주와 뭐 경주, 그다음에 일본에서 G7 참석차 방문하시는데 본인은 아마 정치적 행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조심할 겁니다. 네네. 반면에 아직까지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 잘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통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이게 회동을 하거나 면담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또 아프리카와 예. 프랑스를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하게 돼서 두 분의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경주에서 이제 안동 예. 하회마을과 경북도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북 그 TK 민심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 김종필 전 총리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암묵적 지지를 보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텐데 아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인 경륜과 경험 이런 거를 많이 축적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마도 내년에 대선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원장님 말씀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기문 총장 본인의 정치적 의지는 굉장히 사실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대개 부여하려고 할 테니까 이번 방문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오히려 정치적인 쟁점으로부터는 피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국내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큰 이름만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를 해왔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국내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역량을 보여줄지는 다음에 테스트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전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